은 2개짜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옛날엔 이렇게 있었고, 특별히 상성은 지금의 뭘로 바뀌어 있냐면 장음, 길게 발음하는 단어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요 길게 발음하잖아요. 요런 애들은 다 옛날에 상성이었던 애들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문자, 표기, 음운상의 특징인데 옛니음, 여린 히읗,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 아등과 같은 글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히읗, 각자 병서자, 그쵸? 기역이 연달아 2개, 디귿이 연달아 2개, 히읗이 연달아 2개, 같은 글자가 연달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시옷 기역, 오에, 리을 기역과 같이 다른 애들을 붙여서 쓰는 합용병서자도 있었고, 특별히 어두자운군이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연철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거 밑줄 그어 보시는데 연철, 이어적기. 그 다음에 거기 화살표 빼서 적어봐. 중철, 거듭적기. 그 다음에 분철, 끊어적기. 이렇게. 글자를 표기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3가지예요. 근데 이제 분철, 끊어적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보면 사람이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딱 끊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연철, 이어적기 한다 그랬잖아. 이때는 사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었던 거냐면 발음 나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발음 나는 대로 사람이로 적다가 현대국어로 넘어와서는 사람이 이렇게 끊어적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중간에 이게 근대국어 때 이루어졌던 중철인데 요 2가지의 과도기적 단계로 어떻게 적는 거냐면 거듭적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받침을 한 번 더 거듭 적어주는 게 중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3가지로 적는 것이 저희의 적기 방식이고, 중세국어 때 이걸 썼고 현대국어 때 이걸 쓰고 있고, 중간에 근대국어 때 거듭적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근대국어 관련된 글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근대국어 때는 사실 모두 다 거듭적기 했던 건 아니고 중세국어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연철된 부분도 있고,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분철된 부분도 있고, 중철로 쓰여진 것도 있고, 3가지가 모두 짬뽕이었던 시기가 근대고, 현대로 넘어오면 끊어적기로 완전히 바뀌는 거지. 이렇게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받침에는요, 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에 8개 자음자로만 적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고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받침을 8개만 쓰도록 했던 게 뭐냐면 팔종성법. 자, 그런데 거기다가 참고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원래 처음에 한글이 만들어질 때는요, 종성부, 용초성, 이게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성 부분, 받침 부분에는 용, 쓸 용자, 뭘 쓰냐? 초성, 기역부터 히읗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쓰게 했는데, 여러분 음운의 변동 규칙 그거 배우셨겠습니다만, 음절 끝소리 규칙, 우리나라 말은 결국 받침에서 발음되는 애들은 7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어적기 하던 시절에는. 발음 나는 대로 쓰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요게 히읗까지가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팔종성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개 중에 하나만 쓰게 돼 있고, 일부 참고서에는
받침에 들어가는 이응은 발음값이 있는 이응이기 때문에 꼭지를 찍어서 옛이응으로 표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옛이응으로 써져 있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다가 요게 이제 7종성법으로 근대 국어 때는 넘어갑니다. 저기 있는 8개도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나를 빼요. 그러면 뭘 빼느냐? 요걸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배워놨기 때문에 가느다란 물방울 그래서 시옷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7종성은요. 디귿이 빠지는 거고 시옷이 사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받침과 관련된 규칙은 3가지가 있었고 근대 국어 때 7종성법 쓰다가요. 현대 국어로 넘어와서 종성부 용초성 다시 쓰죠. 그래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뭐든지 쓸 수 있잖아.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지 않았고 띄어쓰기도 역시 근대 국어가 시작되면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원칙이 있는 띄어쓰기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띄어쓰기 없이 문장이 길면 읽기가 복잡하니까 적당히 쉬어주는 부분을 띄어쓰기 하는 것이어서 원칙이 없는 자의적인 띄어쓰기가 근대 국어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단어가 달라지면 단어가 바뀌는 부분에서 모두 띄어쓰기 하는 거지. 조사만 빼고 된소리가 등장했고 어두자음군 그렇죠? 저희가 아까 여기서 봤던 내용이지. 그 다음에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역시 여러분 모음조화의 밑줄이고 저희가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음조화 말 그대로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묶어서 쓰는 거. 이게 바로 모음조화라고 설명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모음조화에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구분할 때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4분면 그 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뻗거나 위로 뻗는 게 다 양성이잖아. 플러스. 그 다음에 4분면에서도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게 음성이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뻗는 아, 야, 위로 뽑는 오, 요 이런 애들은 다 양성이고 왼쪽으로 가는 어, 여, 아래로 가는 우, 유 이런 애들은 다 음성이에요. 으자는 마이너스 기호랑 똑같이 생겼죠. 이건 음성이고 이는 문법적으로는 중성인데 주로 음성과 모음조화해서 쓰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잘 여러분 정리해서 적어두세요. 양성, 음성. 오른쪽 위 여기 양성이고 왼쪽이나 아래 여기 음성입니다. 은은 음성이고 이는 중성인데 주로 음성과 같이 쓰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모음 조화를 아주 여러 군데에서 봐요. 예를 들면 퐁 다음에 퐁당이냐 퐁덩이냐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퐁덩이 아니라 퐁당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원래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가 양성이니까 아도 양성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이따가 조금 더 그럴싸한 예를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묶어 쓰는 것이 모음조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조가 있어서 방점을 찍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기억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두음법칙도 적용되지 않았다. 국외음화, 밑줄, 원순모음화의 밑줄, 그 다음에 두음법칙에다가 밑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칠판을 지우면서 한번 가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 국외음화 부분 현대국어에서도 배우셨으니까 알 건데 제가 거기 적어보자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이거잖아. 디귿, 티읕이 플러스 이를 만날 때 혹은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건데 디귿이 뭘로 바뀌냐면 지읒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티읕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치읒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 백성들의 자신의 뜻을 펴디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현대국어로 바뀌면 펴지 못함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디귿이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는 지읒으로 바뀌었죠. 이 앞에서. 그럼 디귿이 그대로 있는 요건 뭐냐? 국외음화가 쓰이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지읒으로 바뀐 요 녀석은 뭐냐? 국외음화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밑줄 그은 부분 국외음화가 안 쓰인 부분입니다. 펴지 밑줄 그은 부분 국외음화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나오는 원순모음화도 마찬가지인데 원순모음 둥글 원자 입술 순자 입술을 둥그렇게 하는 녀석인데 모음 중에 입술을 둥그렇게 하는 원순 모음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중세국어에서 문제 삼는 건 우자예요. 우. 그래서 이게 대부분 문제를 풀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의가 우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마시는 물을 물이라고 썼어요.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지금은 물로 바뀌었죠. 또 옛날에 물의 반대인 불도 불로 썼는데 요새는 불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의인 여기는 전부 뭐라고 답하시면 되느냐?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이나 불로 우로 바뀌고 난 뒤는 뭐냐?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따 문제 풀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음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현대국어에 있잖아. 두자가 머리 두자. 그러니까 머리 부분의 발음인데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녀석이 발음하기 불편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늙을 로자인데 로인이 아니라 노인이고 뭐 개짐 녀자인데 녀자가 아니라 여자 이렇게 쓰는 뭐 이런 경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중세국어 할 때 두음 법칙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게 한자로 개집 녀자인데 이게 단어의 첫머리로 가면 여자가 아니라 여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 살아있느냐 니은이 없어졌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 백성들이 미르고저 이게 말하고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현대국어로 바뀌면 이르고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보시다시피 니은이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는 니은이 없어지고 이응으로 바뀌었죠. 니은이 그대로 있는 요때는 뭐냐? 두음 법칙이 쓰이기 전이다. 니은이 없어지고 이응인 이르고자는 뭐냐? 두음 법칙이 쓰였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두음 법칙은 밑줄 그은 부분이 국외음화가 쓰였냐 안 쓰였냐, 원순모음화가 쓰였냐 안 쓰였냐, 두음 법칙이 쓰였냐 안 쓰였냐 요것만 물어볼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 개념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휘상의 특징이 나와 있죠. 중국어나 몽골어 여진어가 차용됐고 한자어가 대거 유입되면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어리다, 어여쁘다와 같이 현대국어와 의미가 다르게 쓰인 단어가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A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B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요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적어보세요. 의미의 이동, 의미의 이동, 의미의 이동, 의미의 이동 이렇게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리다가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 적어드릴까요? 혹시나 싶어서 어리다가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 어리다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이제 의미의 이동인 거지. 그 다음에 어여쁘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예쁜 게 어여쁘다잖아. 옛날에는 불쌍하다, 가엾다 이게 어여쁘다죠.
불쌍하다, 가엾다.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이런 게 의미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상의 특징인데요. 히읗 종성체언이 있었다. 히읗 종성체언의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구무, 구멍, 나무, 나무, 불무는 풀무, 연느, 연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면 끝모음이 떨어져 기역이 더 생겼다. 요게 이제 기역 종성체언이 될 건데, 여러분 거기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 메모를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종성체언.